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클라우드 서버를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무료 책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룬 기술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했고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오늘 좀 전체를 한번 이 목차 중심으로 한번 싹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좀 자세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늘 거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개념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용은 바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존 계정을 하나 열으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무료 얘기부터 잠깐만 드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GCP라고 해서 구글이랑 애저는 좀 정책이 좀 다르긴 한데 애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간 프리티어 구간이 있어요. 프리티어.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1년이란 기간이 있고 프리티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프리티어 안에는 그 EC2 하나, 그것도 마이크로 사이즈, 그리고 RDS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제일 작은 타입이에요. 제일 작은 타입.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타입하고 그 어떤 OS냐의 선택에서 이 프리티어라는 마크가 있어요. 이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설정을 하셔야만이 프리티어로 됩니다. 혹시 실수를 하셔가지고 과금이 나오시면 아마존에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메일은 이제 한글로 치신 다음에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보내셔도 뭐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환불을 해달라. 리펀인가요? 리펀드 요거 하면은 대부분 해줍니다. 저도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100% 해줘요. 왜냐면 초반에 사용량 같은 것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실수로 띄운 건지 대충 이제 그쪽도 알기 때문에 악의적이 아니라면은 해줘요. 제가 이제 5년 정도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해요. 그 Gmail 같은 경우는 메일을 계속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이제 0102 붙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사실 프리티어로 다시 만들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라는 것을 만들어졌을 때 이 인스턴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계정과 계정 사이에. 계정 1에서 계정 2로 전달이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스턴스라는 거를 그대로 이미지로 구울 수가 있고 또는 스냅샷을 뜰 수가 있고 스냅샷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로그 파일은 무조건 그냥 이미지로 구워버리는 거거든요. 얘를 딱 전달을 하게 돼서 여기서 그대로 다시 복원을 시키면 동일해요. 그래서 약간 IP 정도 바뀌는 수준. 그래서 DNS를 이쪽을 바라보던 거를 이쪽으로만 스위칭을 하면은 이걸 계속 쓸 수가 있죠. 계정 3. 뭐 이게 뭐 그다지 저는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리티어라는 건 엄연히 제공해주는 그쪽의 전략이니까 저희도 그 전략을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이용이 많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기 서비스의 경우는 이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간만 오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결국 길게 가져가야죠. 근데 서버 비용이 뭐 단돈 5만 원이더라도 10만 원이라도 들어도 그걸 매달 내게 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을 물 수밖에 없어서 좀 비용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데 한번 해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RDS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RDS도 백업을 그대로 받아서 백업 받은 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이전 얘기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빠르게 AWS를 정말 그냥 한번 훑어버리려고요. 자, 어, 자, 지난번에 가상화, 뭐 클라우드 얘기 잠깐 드렸고요. 사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리전 지역까지 얘기됐고, 자, EC2부터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EC2. 이게 엘라스틱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버추얼 머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버추얼 머신. 가상화된 컴퓨팅 VM이죠. VM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에요. 자, 이 가상 머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하지만 이게 가상이다 아니다는 이걸 물리적 서버로 실제 준비를 해놓느냐 아니면 얘를 물리적 서버 위에서 가상으로 하나 띄우느냐 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체감을 가져요. 여기를 접속하나 여기를 접속하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결국 이거는 서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서버.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다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얘는 EC2고 뭐 컴퓨터 엔진이라고 GCP에서는 표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 있는데 개념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구매 유형이라는 건 그 타입, 뭐 사이즈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구매 옵션도 그 디스크라든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생성이 되면 한 5분 이내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은 뭐 푸티도 되고 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접속으로 원래 서버에 접속하듯이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는 것과 리눅스 서버를 띄웠다면 동일합니다. 그 IP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상 서버로 딱 띄우면 여기 IP가 외부 접속용 IP가 딱 생기는데 이걸로 터미널에서 딱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EBS라는 거는 디스크예요, 디스크. 볼륨이라고 하는 건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EC2에 EBS를 장착하기. 이건 뭔 말이냐면 서버를 띄운 거에 디스크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 왜 이게 떨어져 있냐면 이런 거죠. 또 다른 인스턴스에 뭐 이 디스크를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이 디스크를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죠. 디스크라는 것은 영구적이니까. 물론 여기서도 뭐 생성을 했다가 삭제를 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 마운트 조금 느낌이 디스크랑 비슷하시죠? 네, 디스크예요. 가상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냅샷이란 건 그대로 저장한다라는 말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비슷해요. 자, 시큐리티 그룹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자, 시큐리티 그룹이 방화벽에서의 방화벽이 있잖아요. 방화벽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는 막는 거예요. 자, 이게 벽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벽. 자, 뚫을 수가 없어. 뚫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 이렇게 누군가가 뚫어줘야 돼요. 이런 원리가 방화벽의 원리예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모든 포트와 모든 IP, 그러니까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다. 그런데 일부러 허용한다. 그래서 뭐 화이트리스트라고도 표현하죠. 어쨌든 허용된 부분만 통과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유사하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자, 이 시크릿 그룹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IP라든가 포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왜 이러니? 자, IP라든가 포트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자 허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어느 정도 컴퓨터 쪽으로 제가 이전에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쉽게 설명했다라는 부분에 아주 더 네트워크 용어들은 좀 있거든요. IP라든가 이런 말들. 거길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것을 보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정 IP를 제공하는 일라스틱 IP라는 것은 뭐냐면 IP라는 것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서버에 IP. 자, 그 서버에 IP를 부여해 줌으로써 누구나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죠. 자, EC2에 접속할 수 있는 키상 기본적으로 보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EC2마다 EC2 1번이 있을 수 있고 뭐 2번이 있을 수 있고 N번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키로 접속을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이 어눌하냐면 제가 며칠 지금 그 다이어트 중이라서 좀 그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키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키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뭐냐? 이런 AMI를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과연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자, AMI라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미지인데, EC2에 대한 이미지, AMI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AMI라는 거에 미리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리 뭐 어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설치를 해둘 수가 있잖아요. 설치 플러스 설정.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등록하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예요. 자, 물론 유료 개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유료 개념이란 건 뭐냐? 이 서버라든가 이 툴을 그쪽 그 제공사에서 미리 세팅을 싹 해놓고 AMI로 뭔가 설치되게끔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뭐 클라우드 쪽에서는 그러니까 AWS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툴이에요. 와치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 뭐 CPU, 메모리, 트래픽. 아마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떨어진 잠시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떨어진 로그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 외에 물리적 자원에 대한 로그는 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치 들어가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CPU 볼래요? 메모리 볼래요? 트래픽 볼래요?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프로 쫙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건 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람이라는 거는 뭐 CPU가 90이면 알람을 뭐 오게끔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측정기고. 자, 클라우드 와치 개념이에요. 자, S3는 스토리지예요. 심플 스토리지. S가 하나 더 있어야 했네. 서비스. maybe 맞을 겁니다. 자, S가 3개잖아요. 그래서 S3예요. 이름 잘 졌죠. 자, 스토리지는 결국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저장하는 곳. 네트워크 스토리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파일들이 올라오고 여기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TP로 파일을 올리시듯이 그냥 심플 스토리지에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뭐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에요. 권한. 그쵸? 그리고 파일 올리기 받기. 그리고 호스팅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주소로 쓸 수 있어요. 그 이미지 자체를 그냥 HTTP로, 자, 그래서 HTTP가 여기에 나와요. HTTP 나와요. 왜 이 파일과 HTTP가 상당히 밀접하냐? 당연히 이미지 같은 거 올렸으면 어디론가 노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노출이라는 거의 프로토콜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HTTP니까. 그래서 HTTP하고 매칭을 시켜서 되고, 자, 이미지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딱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주소를 하나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HTTP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버켓이라는 말이 있는데 버켓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버켓은 약간 컴퓨터로 치면 디렉토리. 이 스토리지에서는 버켓 이렇게 쓰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오브젝트는 파일, 여기서는 파일을 오브젝트라고 하고, 자, 오브젝트를 버켓에 넣어요. 자, 이거를 컴퓨터에 생각하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개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 속성을 줄 수도 있겠죠. 여기 하나하나에 속성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자동으로 지울 수도 있고. 자, CDN 얘기가 나왔는데,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예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굳이 이렇게 약자들을 표현한 이유가 약자를 딱 듣는 순간 조금 더 감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딜리버리 해주는 네트워크이다. 너무 그냥 날로 먹었나요? 근데 맞아요, 그게. 왜냐면 그때 한번 제가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오리진 서버가 어디 독일에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일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 또는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받는 거는 굉장히 네트워크 구간이 복잡하고 많을 수가 있어서 속도 문제라든가 성능 문제에서 좀 안 좋잖아요. 이것을 그 각각 지역,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뭐 인천이다, 중국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쪽 서버에 먼저 두고, 서버에 이 파일을 쭉 두고 미리 쌓아놓고 이 서버를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DN 개념이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거는 AWS에서 서비스하는 CDN 서비스가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이름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정은 그냥 URL 설정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어떤 식으로 URL로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냐. 왜? 그 URL로 접속을 하니까요. 왜냐면 이 오리진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엣지 서버라고 해서 여기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이 URL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URL 얘기예요.
자, RDS는 RD까지는 똑같아요. 릴레이션이죠. 관계형 DB,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S는 이제 서비스인데 R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RDB는 RDB잖아요. RDB.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아시죠?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들, 뭐, MySQL,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서비스화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MySQL을 설치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MySQL. 여기서 딱 띄워가지고. 마치 아까 그 서버 장비를 내가 구매해서 OS를 깔고 쓰지 않듯이 여기서 가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EC2 하나를 생성을 해서 MySQL 깔면 됩니까? 동일해요. 예, 가격의 차이와 관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RD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기보다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DB를 설치를 못해도 RDS는 세팅 몇 번만 하면 뜨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앱 개발자분들이 여기까지 아시는 경우에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고 도움을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하나 띄워가지고 DB 하나 연결하고 싶은데 이걸 알게 되면 이거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자, 그래서 RDB 그냥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고요. 시큐리티 그룹 아까 설명을 드렸죠. 파이어월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시큐리티 그룹 설정하실 때 주의하실 게 모든 IP나 모든 포트를 한꺼번에 열어버리시면 방화벽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활짝 열어버리는 거니까 안 되고. 자, 스냅샷이라는 거는 RDB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고 스냅샷은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전으로 복사하기 있죠. 이게 그 RDS 데이터를 그대로 다른 데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구 얘기가 나오겠죠. 다시 띄는 거. 이거 다 메뉴에서 그냥 그 진행하시면 다 되는 거라서 이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화면이 캡처돼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시면 돼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개념이 제일 어렵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만 딱 이해하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좀 오버인가요? 하여튼. 자, 리드 리플리케이션은 또 하나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원래 오리진 서버, 마스터 서버가 딱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를 딱 만들고 여기 동기화가 계속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리드만 해주는 거죠.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이 폭주했을 때. 우리 제발 서비스가 폭주했으면 좋겠어요. 리드 리플리케이션 한번 만드는 그날을. 자, NoSQL은 SQL 문으로 쿼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 또 NoSQL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그 다이나모 DB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AWS에서는. NoSQL 얘기는 조금 길 수 있어서 자, DB의 좀 다른 형태의 DB라고 키밸류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더큐멘트를 그대로 업데이트를 치는데 좀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몽고DB라든가 HBase, 카산드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뭐 이거를 꼭 쓰셔야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다른 것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캐시라고 해서 이건 캐시예요. 캐시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멤캐시, 레디스도 캐시 종류예요. 그냥 캐시의 기본적인 거는 키밸류예요. 자, 아주 그냥 키밸류.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면 키밸류예요. 왜? 모든 캐시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있으니까. 왜냐면 자, 로그인을 한 사용자가 매번 로그인 서버로 체크를 하기가 DB가 여기 있다고 치면 DB는 이런 식으로죠. 자, 유저 패스워드를 여기서 검사를 해요. 매번. 근데 이걸 매번 DB까지 갔다 오려면 이 코스트라는 거, 코스트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트워크 코스트, 이 DB의 응답 코스트, 뭐 이런 코스트가 많이 들겠죠. 이거를 키밸류를 이 맞다 틀리다 정도로 해시값 같은 걸로 여기에 딱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인증을 할 수 있게. 그럼 여기서 바로 인증을 거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DB 부하가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얘도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서비스가 하루에 100명도 안 쓰는데 굳이 막 캐시까지 들어가면서 할 정도로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으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걸 이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좀 바꿔줄 게 있어요. 왜? DB를 바로 줘야 하는 게 아니라 키밸류를 먼저 체크해보고 거기서 있으면 그냥 바로 인증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DB까지 오가게 하는 거죠. 좀 내용이 깊은 내용도 살짝 있어요. 그냥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실 거고 조금 어려우셔도 그냥 쭉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흡수되는 것까지만 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IAM이라는 거는 자,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자, Identity 인증이죠. 인증. Access 접근 권한 같은 것을 말하죠. 자, 접근 제어와 권한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냐. 그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권한을 어디까지 줄까에 대해서 역할자를 할당하기 위해서 그런 메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조직이라든가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여러 개다 뭐 이럴 때도 꼭 필요하겠죠. 자, 라우트 53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D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 DNS와 일치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라우트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해요. 자, DNS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DNS라는 거는 내가 도메인을 물어보면 IP를 내주죠. 이것도 네트워크 그 얘기에 좀 있습니다. 자, 도메인. 내가 네이버닷컴을 딱 치면 IP를 내줘서 서버가 연결할 수 있게 단말이 연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IP를 주는 거예요. 통신을 하려면 IP가 필요한 거지 도메인으로는 통신할 수 없잖아요. 자, DNS가 그렇다고 하면은 자, 라우트 53도 같은 원리인데 자, DNS는 있어야 돼요. DNS 이미 근데 지금은 아마존에서 DNS도 팔더라고요. 살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DNS 그 관리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도메인을 가지고 그 어떤 IP로 연결해주는 그 DNS는 필요하고 라우트 53에 들어오면 이제 그 도메인의 aaa.com이라고 하면은 그 앞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kr.naver.com이다. 이런 kr을 여기서 라우트 53에서 싹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비슷합니다. 그 DNS 세팅하고. 그러나 완전한 상위 DNS 개념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ELB는 자, 이 LB만 보면 뭐냐면 로드 밸런스예요. 로드 밸런스. 자, ELB는 엘라스틱이죠. 엘라스틱. 자, 왜 엘라스틱이 붙었냐? 그것도 사유가 있어요. 자, 로드 밸런스는 이런 거예요. 자, EC2를 하나 만들고 EC2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하는 상황에서는 둘이 각각 쓸 수 있는데 얘가 그냥 한 도메인으로 두 대를 그대로 쓰고 싶어. 이럴 때 5대5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로드 밸런스죠. 예전에 스위치였어요. 뭐 L4, L7 스위치들이 있었죠. 앞단에. 이걸 로드 밸런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은 뭐냐? 자,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이제 경험해 본 바로 이 로드 밸런스도 이제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또 사이드 이펙트도 있는데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ELB다. 자, 스티키란 말 뭐 들어보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니까 살짝 얘기 드리면 자, 방금 EC2 있잖아요. 스티키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에 딱 달라붙어요. 자, 세션이 한 번 붙은 서버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티키예요. 스티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 자,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자, EC2 하나를 놓고 EC1, 자, EC2, 2. 근데 트래픽이 많아지면 얘를 10개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걸 자동으로 늘려준다는 개념이 오토 스케일입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자, EC2 하나에 어떤 복제본을 만들어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준비해놔요. 이미지. 그리고 런처라고 해서 런처 규칙을 만듭니다. 이걸 띄우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추가로 띄우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이것의 CPU가 70%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5분 내로 이 이미지를 이렇게 EC2로 하나 추가로 띄워 달라는 설정을 딱 하게 되면 얘가 스케일링을 쭉 올려요. 그러니까 EC2를 더 만드는 거죠. 자, 반대로 그 조건이 이제 더 낮아지면은 다시 삭제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다라는 겁니다. VPC는 Virtual Private Cloud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VPC라는 것이
가상 네트워크예요, 가상 네트워크. 그럼 가상 네트워크는 또 뭐냐? 자, 일정한 가상의 공간으로 구역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뭐 표현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식으로 독립된 공간을 이제 할당을 해서 받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VPC이고요. 여기까지를 이해하신 분들은 어, 그 뒤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AWS의 아주 핵심적인 그 기능들을 잠깐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와닿으니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프리티어 구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